여러분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부족한 것일까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저는 한때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무서운 건 가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판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은퇴 후 가진 돈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성실했고 그래서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저는 32살부터 한 중견 제조기업에 입사해 정년까지 한 회사만 다녔습니다. 큰 성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술자리보다 저축을 택했고 허세보다 보험과 적금을 먼저 챙겼고 아이들 교육비와 집 대출을 갚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오래 일했고 생활비를 아끼는 데는 저보다 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늙어서 편하게 살자. 그 나중이 드디어 온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 예금이면 더 적금 타령해요. 기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까지 합치니 손에 남은 자금이 8억 정도 됐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평생을 바쳐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살아보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때문에 못했고 중년에는 회사 때문에 못했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곳은 남해안의 한 바닷가 도시였습니다. 서울보다 느리고 공기가 좋고 생활비도 조금은 덜 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바닷길을 걷고 시장에 들러 제철 생선을 사고 점심 먹고 카페에서 창밖을 보는 삶. 누군가는 이런 삶을 단조롭다고 하겠지만 저희에겐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를 감안해도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안정에 익숙해지면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시작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진 돈을 아끼며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두기만 하는 게 맞을까?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조금은 굴려야 하지 않을까? 월 몇백만 원이라도 더 들어오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본인은 원래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지방개발사업 자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독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도 서울에서 오셨죠? 은퇴 후 내려오신 분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생활은 좋은데 돈이 그냥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가 속마음을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제 상황을 너무 잘 아는 듯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와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커피를 한잔하기도 했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지역 정보도 잘 알려줬고 어디 병원이 괜찮은지도 알려줬고 부동산 시세나 생활비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친절을 받으면 판단이 느슨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자금 일부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방법에는 관심 없으세요? 저는 순간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은퇴하신 분들 많이 보는데요. 예금만으로는 요즘 물가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 위험한 투자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다들 안정형 수익 구조를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투자는 잘 모릅니다. 그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맞으실 수 있어요. 복잡한 주식 같은 게 아니라 실물 기반 운영 사업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함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해안 관광지 인근의 숙박형 개발 사업 자료였습니다. 설명을 이랬습니다. 이미 부지는 확보했고 운영 수익이 나는 구조이며 외부 관광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는 지역이라 투자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원금은 자산으로 묶여 있고 수익은 운영에서 나옵니다. 단기 투기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미 참여한 분들도 있고 월 단위로 수익 정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수익률 자체보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더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위험을 감수할 때보다 누군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에 더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설명 자리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한 듯한 중장년층이 꽤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분위기도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매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역 성장성, 관광 수요, 운영 수익률, 투자금 안전장치, 중도 회수 가능성, 모든 것이 듣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몰랐던 구조일 뿐 아닐까?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좋게만 들리는 건 위험해. 우리 나이에 전 재산 움직이는 건 조심해야 해. 수익률이 높으면 이유가 있어야지.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반박하게 됐습니다. 부지도 있다잖아.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잖아. 원금 회수도 된다고 했잖아. 다들 하고 있다잖아. 지금 돌아보면 그건 확신이 아니라 욕심에 스스로 논리를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전체 8억 중 3억을 먼저 넣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 정말로 약속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봐, 괜한 걱정이었잖아.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어온 걸로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발 더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둘째 달도 들어왔고, 셋째 달도 들어왔습니다. 그쯤 되자 처음의 불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억으로 이 정도면 5억, 6억이면 얼마나 될까? 바로 이 지점이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돈을 다 넣는 게 아닙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정상 작동을 확인한 뒤 스스로 함정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몇 달 뒤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운영 확장이 필요하고 기존 참여자에게 우선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에 한해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추가 유입 유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수익은 받고 있고 문제도 없었는데 왜 안 하지? 아내는 이번엔 강하게 말렸습니다. 더 넣지 마. 지금까지 받은 걸로 만족하자. 사람이 욕심내면 꼭 일이 생겨.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맨날 그렇게 겁만 먹으면 평생 예금만 하고 살아야 해? 우리가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고 넣는 거잖아.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을 찌릅니다. 결국 저는 남은 돈 대부분까지 추가로 넣었습니다. 8억 가까운 자금이 그 사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제 노후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 제 노후가 끝났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그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정산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행정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이번 주 안에 처리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뤄졌고 또 미뤄졌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함께 투자했다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사는 멈춰 있었고 사람도 없었고 그럴듯했던 간판들도 하나둘 떼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익금은 실제 운영 수익이 아니라 뒤에 들어오는 돈으로 돌려막고 있었던 겁니다. 즉, 저는 투자한 게 아니라 사기 구조에 돈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느렸고 돈은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잔고가 줄어든다는 현실,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거주지를 줄여야 하는 현실. 우리는 결국 처음 살던 바닷가 도시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없었고 남은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임대방에서 둘이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불면, 혈압, 소화장애, 우울감, 돈을 잃은 뒤 무너지는 건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무너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만 잃은 게 아니야. 우리 미래를 같이 잃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망한 이유는 단순히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 안에 틈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돈을 넣었습니다. 둘째, 높은 수익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넷째, 검증보다 관계를 믿었습니다. 다섯째, 일부가 성공하자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섯째, 아내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일곱째, 잃었을 때를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7가지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노후를 무너뜨리는 공통 패턴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 자금은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은 절대로 잘 모르는 사업,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상품, 월 고수익, 보장 약속, 지인 소개만 믿는 투자, 이런 곳에 넣으면 안 됩니다. 노후에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화려한 기회보다 지루한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경계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너무 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 보이면 한 번 더 의심하십시오. 전 재산은 절대 한 곳에 넣지 마십시오. 가족이 말리면 한 번쯤 멈추십시오. 그것만 지켜도 많은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